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위안부는 매춘부다, 성노예가 아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하고 논문도 썼다고 합니다. 왜 미국 교수가 일본 우익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 호사카 유지 교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갑자기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렇게 매춘부로 규정합니다. 이 보도, 이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요새 그 위안부 문제로 네. 일본 극우나 일본 정부가 좀 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예. 폐후에 일본 극우가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좀 느꼈습니다. 이 마크 램지어 교수는 일본 기업이 주는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미쓰비시 프로페서라는 그 네. 직함을 갖고 있어가지고 1998년부터 23년간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세계에는 미쓰비시 프로페서는 아직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 정도밖에. 3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러나 23년간이나 계속 후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네. 상당히 친일적인 인물이 아니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18세까지는 일본에서 자랐고, 예. 일본 말로도 책을 많이 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일본 교수들하고의 초소나 곤돈 논문 발표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치일파이지만 친일적인 인물이 그렇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았다면서요? 예. 우길 중수장은 어떤 훈장인가요? 이거는 2018년에 받았는데요. 네. 주로 국회의원급 사람들, 네. 그러니까 도지사급 네. 사람들이 받는, 네. 그러니까 훈장으로 따지면 3번째 권위가 있는 예. 훈장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받았다라는 것은 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뭘 많이 했나요? 예, 이거 볼 때는 굉장히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로를? 예. 네, 그러나 그 사람의 논문이나 초소를 보면 일본 법에 대한, 일본의 법률에 대한 연구가 네. 전공이고요. 법률 전문가예요? 예. 그리고 경제적인 이야기로 조금 했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역사적인 내용으로 예. 처음으로 논문을 썼어요. 이분이 그러면 갑자기 법률가가 역사 공부를 해서 논문을 썼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푸는 방법도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네. 경제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경제 논리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예. 바로 이러한 논리죠. 아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인 계약이었다. 매춘부 계약을 했다. 네. 막 이런 식으로 경제 논리를 갈아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당시 일본 지배하에 있었던 한반도라든가 이러한 예. 인식이 제로예요. 그래요? 예, 그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일본에서는요, 네. 해외 언론인이나 학자들한테 이렇게 조금 좀 친일적인 지식인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죠. 많이 하고 있죠. 저한테도 일본 대사관에서 자꾸 만나자, 밥 먹자고 연락이 와요. 예. 저는 안 그렇죠. 만납니다. 예. 하면은 이런 일 많았죠. 만나보세요. 만나서 뭐해요? 만나보시고 네.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일단 취재를 하셔야죠. 아니요. 저도 그래서 취재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예. 저도 일본의 어떤 재단에서 네. 얘기하고 싶다. 네. 유학 얘기도 좀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만나자, 밥 먹자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본 로비 단체들, 기업들, 정부에서 이렇게 해외 언론이나 학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까?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미쓰비시 재단은 좀 특별하고, 예.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하는 재단은 많이 없습니다. 예. 토요타도 있고 기타 대기업은 다 갖고 있어요. 예. 재단을. 그리고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그러한 후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외국 사람들한테도요? 네네, 합니다. 예. 그 속에는 굉장히 선의로 예를 들면 굉장히
프루이우토키 같은 네.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네, 네. 좋은 장학재단도 좋은 것도 있겠죠. 많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아, 교수님한테도 일본에 있는 재단이나 일본 정부에서 이런 제안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뭐 원래부터 왜 한숨을 쉬세요? 근데 일본 쪽에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예. 만나자고. 저를 존경한대요. 존경한대요. 예. 예.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예. 이야기 듣고 싶다고. 예. 그런 분들이 좀 옵션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네. 약간 좀 위협을 느꼈어요. 위협을? 예. 호사카 유지 교수님한테 많은 지원과 네, 이게 돈을 얘기를 해야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한적한데 가서 네.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고. 왜 한적한데 가야 됩니까? 그래요? 예. 위협을 느끼셨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는 절대 만나질 않았죠. 예. 예, 역사학자라고 하는데 예. 만난 분이 아주 근육질이라서. 역사학자가요? 예. 이분은 근육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를 공부했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질문을 많이 했는데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거는 위험하다. 아니다. 네, 그렇죠. 위험하네요. 교수님 학교에 강의하고 있는 학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협도 하고 뭐 시위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일단 지금 소관 상태가 됐는데요. 네. 그분들이 하는 주장하고 그 람지오 교수가 하는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콘짱이었다, 위안부가. 예. 그러니까 돈도 많이 받았다. 예, 공창이었고 돈 벌러 갔다. 예. 그 자발적인 그 매춘을 했다. 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일본 극우가 하는 이야기고. 네. 여기 그 극우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그 신친일파들도 그렇게 한국에서 말하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그 진일파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학자가 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김용광님께서 외형만 파란 눈인 백인이 일본인이네요. 학자적 양심까지도 좀 먹은 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다는 것은 뭐 역사적 진실이고요. 사료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자료를 부정하는 자료가 또 많은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극우 보수들은 왜 그런 일본 극우의 입장을 이렇게 따라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니까 일본의 극우이면 완전히 그러니까 위안부는 거짓말이었다. 그게 극우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일본 극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니까. 네, 그 일본 극우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런데 이쪽의 극우는 그 극우니까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저도. 네. 5622님이 만나면 봉투 하나 줍니다. 받는 순간 친일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받으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0337님께서 이런 문제로 열내고 화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국제 여론을 움직여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간의 화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제 여론 조성 더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 맞습니다. 정부도 이런 분들 육성해야 됩니다. 친한파, 국제적인 친한파 육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죠. 자, 우리는 정부 그리고 우리 학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역시 그 학술에 대해서는 학술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인터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분한테. 근데 지금까지 인터뷰로는 그 사람 노코멘트이거든요. 논문에 대해서. 그런 학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고 논문 썼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판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써준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법학자가 역사 얘기를 지금 심도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논문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 코멘트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네요. 그렇죠. 학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호사카 유지 학자님께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거 누가 써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오신 김에 국방부에서 국방백서를 얘기하면서 동반자 일본에 대해서 동반자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이웃 국가로 표기했다. 이게 조금 일본에서
크게 예. 좀 화제가 됩니까? 예, 계속 그 언론에서 나옵니다. 네. 물론 그러나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고요. 일본 정부는 얘기하지 않고. 예. 그러나 기분이 나빴다라고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위성 예. 당국자가 예. 다른 이야기로 한국인 그 무관이 그쪽에 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독도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레이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소미아 그런 거. 예, 지소미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일본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푸대접하고 계속해서 독도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먼저 한국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항의한 것도 하나의 전략상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한국이 나쁘다라는 인상을 일본 국내적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또 한국에 대한 그 전략을 좀 계속 바꿔나가려고 이러한 그 전략이 갈려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본도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푸대접했고 했는데 한국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나쁘다. 이런 인상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지금 그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까? 네네. 그런 그 독도 문제도 그렇고 또 요새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위안부 재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또 계속 떨어지는 스가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국을 좀 이용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아베 정부가 좀 불리하고 그러면 북한을 때리다가 한국을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스가 정부도 지지율이 좀 신통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35% 정도 판토막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군가 희생양을 필요한데 한국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최윤서님께서 저는 최근까지 동반자였는지 몰랐어요. 일본이 얘기했고요. 0835님은 우리는 일본을 이웃나라라고 해야지. 그렇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웃나라라고 그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그것이 중요한 이웃나라 그 정도로 내려갔고요. 네, 아예 원래는 그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였는데 그 얘기를 일본이 한국이 그렇다. 한국이 일본한테 그렇게 썼는데 일본이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썼는데 일본이 한국한테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일본 방위법에서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2017년쯤부터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예, 사라지고 지난해 조금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것은 없고 그러나 중요한 이웃나라. 중요한 이웃나라다. 예, 그 정도는 부활을 했습니다. 일본도 그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하고 우리도 이웃나라라고 했어요. 네, 파트너가 아니어도 중요한 이웃나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웃나라라고 해서 우리도 이웃나라라고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본이 또 한국과 폭넓은 협력을 한다라는 것을 급반백서에 2020년에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 삭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삭제하고 다시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밀당을 있습니다. 하고 있네요. 예. 계속 하면서 상대방의 그 반응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국방백서에 대해서 발끈하는 것은 스가 총리의 지지율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물어볼게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좀 뜨거운데요. 일본에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죠? 옛날에는 조금 있었는데 옛날에 얘기했어요. 일본에서 옛날에는 사실 어떤 정년 단체가 말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은 몰랐고 1990년에 노무현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국회 연설을 했어요. 그때 대대적으로 한일 도널에 대해서
해저 터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이것은 뭐 일제 간점기인데 1935년에 실제로 일본은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대마도라든가 이끼솜이라든가 다 조사를 했고 예. 실제로 41년에는 사가현이라고 큐슈 북쪽에 있는데 네. 거기에서 뚫기 시작했어요. 해저 터널을 실제로 시작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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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피한 전쟁이 시작되어서 예. 그게 좌절이 됐습니다. 네. 네, 그때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만주를 통해서 특히 소련이나 그리고 중국을 더 침략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군사물자를 보내기 위해서 철도를 침략 전쟁용 터널이었네요. 그것을 하려고 한 거죠. 예. 네, 그러나 45년에 폐종한 이후는 그 이야기가 사라지고 네.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1990년에 네. 정확하게 노태우 대통령이 오히려 반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상당히 일본 쪽에서 놀랐어요. 예. 네, 그러나 일본 쪽에서도 그렇게 하면 일본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해서 여러 수산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일단 이야기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쭉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적 기술적 다당성의 연구라는 것을 타당성 연구 하면서 네. 극도 개발 기본 구산 속에 그것을 넣었어요. 예. 네, 일본은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고 2000년 10월에 아셈 회의에서 아셈 철도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저 터널 철도를 그렇게 해서 하자라는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러나 마지막은 그래도 채산이 맞지 않는다. 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200km나 그렇게 터널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일본에 두 군데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네, 다 5km 이내에 아주 짧은 터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0km나 되는 터널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게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고요.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관심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국 정치권에서 지금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일본은 관심이 없습니까? 일본은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나 한국 쪽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현재까지는 한국 쪽에서 일본에게 특히 노태우 대통령 일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이게 국가 대 국가 이야기였기 때문에 반응했고요. 지금은 부산시장 선거 용으로 나온 이야기니까 일본은 아주 냉담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냉담하다? 전혀 화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사실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일본에 취재를 한 2번 갔었어요. 네네. 갔더니 그때는 종교 단체인 통일교 거기에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서 중간에 취재하다가 왔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호사카 교수님한테 나중에 또 물어보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참 지식인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5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5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5선의 정치비체 정비록. 자, 소년급제. 그래도 우리는 줄서기 정치는 거부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신상 발언 있습니까? 제가요. 네. 가덕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덕도도 아세요? 네. 가덕도 문제가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쟁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당론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2월 달에 법 통과를 하겠다고 지금 딱 선언했죠. 예, 벼르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이 예. 요즘 부산에서 좀 적신호가 켜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민심이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화들짝 놀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무슨 터널입니까? 일본을 위해서 터널 하나 만들자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가덕도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자, 그런데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줘야지 이게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특별법 통과 이게 당론으로 정리가 됐구나 그렇게 국민들 알아들 텐데 예.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좀 엇박자가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 갈매기 단이라고 있어요. 네. 부산 출신의 수도권 의원들이 한 10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래서 윤건영, 김영배. 아니 의원님은 또 부산 출신이 김병기.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부산 다녔어요. 그래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경기도 오산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사셨네요. 네. 초등 때부터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네, 정치권 입문 준비를. 큰 정치에 대한 그런 이제 오해도 있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오늘 PK입니다. PK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부산 갈매기단들이 네. 이번 주에 가덕도에서 네. 가덕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저희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조경태 의원님을 위해서도 제가 그걸 염두에 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요일 날 2시에 가덕도에서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하니까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조경태 의원님은 꼭 오시고 조경태 의원님뿐만 아니라 부산 의원님들 몇 분 같이 모시고 와서 여야를 초월한 가덕도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할 것을 신상 발언에 대신해서 정중하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역사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17대 때 그러니까 무려 한 10몇 년이 됐죠, 그죠? 예, 지금 21대니까. 21대니까 17대 제가 초선 때부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금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최초로 그 발언도 하고 제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우 어쨌든 선거와 맞물리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참 좋으나 참 좋아요. 지난번에 말씀 주시다시피 우리 설에도 지금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0인 이상 모인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이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모이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다. 네. 다만 이런 것은 전 제안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줌으로 언택으로 해서 줌으로 우리가 결의돼야 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안민석의 그럼 이렇게 제가 수정제안 할게요. 그러면은 저하고 조경태 의원님하고 여야 합쳐서 10선이지 않습니까? 네. 둘이 두 사람이 가덕도에서 손잡고 결의대회를 하고요. 만에 하나 조경태 의원이 못 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리두기 1.5m 유지하면서 오시는 참석자 의원님들과 함께 갈매기단이 결의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판단해 보세요. 네. 일단 제안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제안이 여기 나왔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조경태 의원님이 핸드폰 들고 있는 사진이 크게 보도됐어요. 여기저기마다. 역시 5선의 품격인데 뭐라고 쓰셨죠? 떳떳하면 국정조사에 임하라.
북한 원전에 대해서요. 떳떳하면 원전. 네.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문건이 지금 일부 공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산자부 그 직원이 이 작성을 했다는 문건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만은 그 1안에는 보면은 한경북도에다가 원전을 짓겠다. 2안은 DMZ에다가 원전을 짓겠다. 3안은 신한울 3, 4호기를 지금 가동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지된 것을 가동시켜서 원전을 북한으로 수송하겠다. 전력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속 시원하게 좀 풀어달라. 이런 주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이것은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게요. 지금 유엔 제재 조치 때문에 쇳덩어리 하나라도 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2006년에요. 지금 15년 전이죠. 평양의 사동이란 구역에 인조잔디 깔아주는 그 지원 사업을 했어요. 남북체육교류, 민간교류 많이 하셨죠? 그때도 잔디 깔아주는 그 재료들 또 필요한 그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는데도 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제재가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런 판국에 어떻게 남한에서 미국의 동의 없이 유엔의 동의 없이 원전을 지어준다. 이 발상 자체가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발상인데 자꾸 너무 과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그 상상을 현실로 맞추는 그러한 무리한 좀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님, 사실상 북한에 무슨 건물을 지어주거나 발전소를 지어거나 특별히 원전 관련된 원전을 몰래 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산자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이리 가져왔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시면은 이 내부 검토 자료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내부 문건인데도 보면은 보통은 주 기자님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내부 문건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고 하지 남한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뭐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내부 문건에 보면은 남한의 이런 식으로 놓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부 문건을 유추해 보면은 아마 북한에다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자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과 또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떳떳하면은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의 국민적 의혹이나 국민들의 궁금증을 국회가 꼭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자. 자, 궁금하니까 궁금증을 풀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병우 판결 때문에 참 속상하고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평소에 그래도 좀 국민의힘 쪽에서는 합리적인 조경태 의원님마저도 저런 참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제가 더 좀 속상하네요. 자, 조경태 의원님, 이번 재보궐선거 코로나로 어렵고 그래서 민생, 경제 챙기는, 부동산 챙기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런데 북한 원전 문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는 주 기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위와 또 국가의 이익에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와 관계없이 진상 규명,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나 정치권에서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고 또 선거 쪽에 대한 내용에만 집중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밝혀지면 진상 밝혀라. 근데 밝혀질 진상이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를 해보면은 과연 이 부분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다가 원전을 어떤 형태든
지어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진상이 밝혀지겠죠. 아무래도. 쇳덩어리 하나도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조금 이건 역풍이 불 수도 지금 있는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네. 가능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상을 규명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북측에 전달했다는 USB가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정상 간에 주고받은 그 대화라든지 뭐 이건 대화도 아니죠. 정상 간의 그런 계획이나 뭐 대안 뭐 그런 얘기가 담겼을 수 있죠. 네? 그것을 이제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USB는 그거는 공개할 수가 이제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라든지.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진상을 밝혀보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가 정상 간의 대화, 외교 관례 이건 또 인정해 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외교부하고 타 부처하고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양국의 정상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문서화된 내용에 대해서 양국의 정상들이 서명하는 거. 네.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양국에서 준비된 선물을 주고받는 거. 네.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동안의 그 관례상 어떠한 USB라든지 어떠한 것을 주고받은 사례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럼 왜 문서로 주고받으면 될 것을 갖다가 왜 USB를 담아서 마치 그 스파이 첩보 영화 찍는 그런 느낌도 상상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서를 줘야지 왜 USB를 줬냐? 예. 자, 안민석 의원님. 우리 대통령이 그런 뭐 이렇게 몇 킬로 되는 그런 파일들이나 자료들을 그렇게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해주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시점이 이걸 갖다가 김종인 대표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적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지금 시점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에요. 네.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항상 보수 진영이 보수 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항상 써먹었고 그리고 유혹을 느끼는 것이 북풍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선거를 앞둔 북풍 프레임 속에 자꾸 이것을 대입하려다 보니까 본인들도 자꾸 그 넙수로 빠져가는 건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북풍을 가지고 정비록은 6시에 2부에서 이어집니다. 북풍은 이어집니까? 북풍이 안 먹히죠.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지유리의 첫 생일을 앞두고 지유리 엄마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지만 지유리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지유리.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자가호흡조차 어려워 호흡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고 배에 연결된 호스로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지유리 엄마 역시 죽을 고비를 넘겨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작은 몸으로 애쓰고 있는 지유리를 보면 자신의 아픔은 금세 잊게 됩니다. 시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지유리 가족에게도 부디 따스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요즘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서울을 기준으로 지금 오후 5시 59분에 해가 지겠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져 낮 동안 녹았던 눈이 얼어붙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빙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영하 6도, 철원과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서울 영하 2도 등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8도, 전주 9도, 부산 10도 등을 보이며 영상 5도를 대부분 웃돌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레 토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 습도는 3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조경태, 안민석 조경태 합의 10선의 정비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원전 이거 뭐지요?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과격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발끈하고 있고요. 안민석 의원도 이건 품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적행위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문건 그대로 하면은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나 또 정치 여당에서 발끈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수 진영이라고 했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을 뭐 보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실 규명을 하자, 진상 규명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 역할,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래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2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선 징역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선 1년으로 턱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우리 법치주의자 조경태는 어찌 보시는지? 어쨌든 법의 판단, 법의 심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일단 판결은 존중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저는 생각이 아주 틀려요. 네. 오늘 우병우 판결은 네. 사실상의 무죄를 준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우병우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검찰이 무죄였습니다. 18건을 기소를 했는데 2건만 유죄를 때렸고요. 그리고 1심에 4년에서 2심에서 1년으로 지금 깎아내려져서 네. 이렇게 되면은 최소원 씨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나는 왜 그렇게 많이 주는데? 그렇죠. 26년 받았나요? 네. 야, 우병우는 저렇게 무죄 가까운 1년밖에 안 주는데, 야, 나도 이제 뭐 그만 이제 나가야 되겠어. 사실상 민간인인 최서원 씨보다 당시 민정수석인 공무원인 우병우
전 수석이 훨씬 더 처벌을 더 강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니까? 오늘 우병우 씨의 말이 과간이에요. 무죄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참 오늘 밤에 최순실 씨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농단 시절에 국민들이 우병우를 향해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법꾸라지 우병우 씨가 네.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받은 네. 면죄부를 받은 날이다. 참으로 참 화가 나는 그런 판결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저는 뭐 우리 여당에서 최서원 씨를 안위를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 예. 예. 근데 문제는 일단 조경태 의원님은 다 감사하는 분이세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은 여든 야든 서로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저는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일단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의 차이인데요. 네. 지금 이제 사법농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판사들 중에서 유죄 받은 판사가 한 명도 없고요. 네. 그리고 징계 대상 13명이었는데 그중에서 6명이 아주 경고라든지 가벼운 손방망이 처벌로 그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네. 그 동안에는 오늘도 임성근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이 이루어졌듯이 국민과 국회가 끊임없이 사법 정의를 위해 가지고 주시하고 감시하고 실천을 함께 해야 된다. 주제를 사법개혁과 국회 쪽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존중돼야 됩니다. 재판도 존중돼야 하고 사법부 구성원도 존중돼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막 녹취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비겁한 행위라고 보죠. 아 그래요? 그런데 뭐 그런 게 또 녹취를 하는 또 당사자 입장에서면은 오죽 못 믿어봤으면은 또 녹취까지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 사법부의 입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 따지면은 그 야당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은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그 어떤 그 판단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그런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저는 국회가 지나치게 입법부지 않습니까? 국회는 입법부가 지나치게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국민들께서 여당에다가 180석에 가까운 아주 절대적 의석수를 준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지 자기들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라고 저는 절대 의석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국회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여당이 이어나가다가는 저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일수석 탄핵, 사법붕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본회의장에 아예 걸었더라고요. 안민석 의원님. 오늘 이 국회 탄핵은 치해법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표결이었다고 보고요. 이미 2016년 그해 겨울에 대통령까지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오늘 법관을 이제 탄핵을 이제 했어요. 그런 면에서 법관도 잘못하면은 탄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이건 또 다른 민주주의의 진일보된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이 법관 탄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몇 주 동안 쭉 지켜보면서 한 정치인을 굉장히 주시를 했어요. 오늘 이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판사 출신이죠. 이탄희 의원인데 한 정치인의 소신과 의지와 열정이 세상을 바꿔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정치인의 소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국정농단에 대한 소신 안민석 이름이 나올 뭐 한참 지나간 이야기고요. 네. 이제 뭐 그걸 제가 거론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탄희라는 스타 정치인이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탄희 의원님이 아직은 40대 한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선수에 상관없이 우리 중진 의원들도 저 소신 있는 이탄희 의원의 저런 점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법관도 이탄희 스타 탄생. 알겠어요. 법관도 잘못되면 탄핵을 당해야죠. 그렇죠, 조경태 의원님? 저는 그 이탄희 의원을 평가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들어보고 참으로 좀 의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탄희 의원이 이미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소신 있고 뭐 그 당찬 의원 같으면은 진작에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는 왜 꿀먹은 사람처럼 왜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기 편은 무조건 용서가 되고 자기한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탄핵이라는 그런 그 카드를 쓰고 지금 오늘 탄핵 소추에 의결된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네. 사직서를 낸 사람을 굳이 탄핵을 하는 이 의도는 결국은 이 국회 정치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조경태 의원님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 엊그제 성폭행 프레임으로 몰고 가라 이런 것처럼 좀 얘기하다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좀 옹색해지면 추미애 조국으로 가라 이런 것도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 우리가 모든 게 상식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자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또 최서원 국정농단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또 임성근 부장판사 문제도 뭐 지금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1심 무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입법부인 국회가 이런 것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의결했다는 것은 사실은 참 부끄러운 입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요. 지금 저는 이제 조경태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만 열심히 하면은 다시 재집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안도감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몇 년 전에 촛불 정신을 개성을 하는 의무를 여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85%였어요. 그것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었고 여야가 따로 없었고 오로지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달라는 촛불 혁명, 촛불 시민들의 정신과 염원이 거기에 개성이 돼서 세상이 바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촛불 정신 속에는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부를 개혁해달라는 그 요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조경태 의원님 유의 저런 말씀은 여전히 그런 촛불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가치와 본질을 지금 망각을 벌써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보수 쪽에서도 아주 화들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금방 까먹은 것이죠. 까먹고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는 이탄희 초선 의원과 같은 저런 행위를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부정된 시선으로 조경태 의원님 할 말 있으시죠? 안심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자기 쪽에 있는 이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항상 남을 탓하고 남을 음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통합은 내 편 또는 내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사법 개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개혁에 대해서 저는 인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상식과 원칙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정치 행위를 해 나갈 때
진정한 저는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좀 이탄희 의원님에 대해서 좀 후하게 평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저기 부산으로 좀 가볼게요. 자, 부산시장 누가 됩니까, 조경태 의원님?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시장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시장의 어떤 성추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격 사유가 지금 여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야당이 그 국민적 그 지지를 훨씬 더 많이 획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산 민심은 지금 박형준입니까, 이현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후보가 누가 선출되는지는 좀 조금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정치가 상식과 원칙에 입각이 된다는 건 동의하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박형준 의원의 출마는 저는 원칙과 상식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모시던 본인이 청와대 수석으로 있었고 대통령 모시던 MB가 네, 이명박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열심히 감옥에 있는 자신의 그 모시던 분을 위해 가지고 수발을 하고 네. 성찰을 아직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도 MB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 그 측근 참모가 부산시장 하겠다고 나선 거는 그 상식이 아니라 보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조경태라면 몰라도 박형준은 이러면 안 된다. 상식에서 원칙에서 어긋난다.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예. 아마 부산 시민들께서 판단해서 결정하실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또 거라고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예, 어쨌거나 이제 뭐 박형준 후보 예비 후보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제 현실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부산 시민들은 미래 먹고 살 문제를 가장 갈망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가덕도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가덕도를 갖는 후보가 부산시장을 먹을 거라고 보고요. 조경태 의원님 이번 일요일날 7일 2시 가덕도에 꼭 오십시오. 네, 같이 한번 그 어떤 형태든지 네. 우리가 잘 그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네. 같이 가덕도 신공항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법만 통과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설득하시고요. 예, 그래야겠습니다.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네. 함께 두 분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복국을 먹든 뜻을 모으든 잘 모르겠어요. 정비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사법농단 4년 만에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그러세요? 지금 어디세요? 의원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네. 탄핵 소추안 의결하고 좀 기운이 빠지셨어요? 힘드셨어요? 아니요. 아니 뭐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고. 예. 예. 오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어떤 생각들 든가요? 오늘 좀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법원에서 나와서 국회에 들어와서도 바로 법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수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서도 법관 탄핵을 외쳤고요.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네. 솔직히 2018년도에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제가 참여해서 네.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판사 시절부터요? 예.
또 오늘은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 그 판사제에서 탄핵을 가결한 것은 법관 독립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도 이루어지는 네. 사법부 독립성 강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반기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오래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오히려 삼권 분립의 근본 철학을 구현하는 일이죠. 네. 삼권 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바로 상호 견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존중 아니겠습니까? 네. 삼권 분립 정신에 의하면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가 각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데 네.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위법사항을 판결로 감시하는 것처럼 입법부도 네. 사법부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예. 그리고 명백한 위헌 행위가 있다라고 일선의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그걸 방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 출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십니다. 네. 그 사법부 내에서도 법원 내에서도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도 전국 법관대표회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예. 이거는 저도 이제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법농단 세력이 탄핵 절차를 밟아서라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받아야 법원이 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주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네.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법관 탄핵이 이제 국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로 건너갔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고 보십니까? 헌재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지금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사임이나 해임이 아니라 임기 만료로 인해서 2월 28일경에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잖아요. 네. 근데 헌재에 이제 들어가더라도 즉 탄핵 소추 의결이 되더라도 사임이나 해임처럼 절차가 중지가 안 되는다고 볼 경향이 큽니다. 네. 법리적으로 기간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2월 28일까지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면 네. 각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아이고, 그래요? 이건 이제 예를 들면 그 직을 면하는 거잖아요. 네. 면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각하를 하더라도 이유 부분에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각하를 할 수도 있죠. 아주 중요한 지금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그런 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사임하고 해임처럼 중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안 판단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헌재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재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이수진 의원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판은 그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법관한테는 하물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임성근 판사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결문에도 적혀 있어요. 판사들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고요. 그런데 왜 재판부는 무죄를 줬을까요? 이게 직무 권한이 중요한데 직권남용죄에서 네. 직권남용죄라는 건 일반적 직무 권한 내에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네. 이렇게 재판을 관여하는 행위 자체는 법관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일탈해서 행사할 권한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권한 밖에 일을 했으면, 권한 밖에 불법적인 일을 했으면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직권남용죄 범죄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그 직무를 갖다가 초과해서 행사한 경우, 네. 그거를 그 직권남용죄로 하고 있어요. 네. 법리가.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랑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해야지 다른 사람 재판 관여하는 거는 자기 권한이라고 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가 재판 관여를 행위를 했지만 그거를 무죄라고 본 거죠. 이해가 가시는 거죠?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임성근 부장판사는 많이 화가 났는지 어떻는지 오늘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는데, 판사들은 상관 만나고 그러면 그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녹취하고 녹음하고 그러나요? 이게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관례가 좀 있습니까? 저는 이거 듣고 예. 좀 굉장히 섬찟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법관이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하고 맘 놓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너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도 예.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먼저 하려고 하더라고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판사님들이 오히려 정치적 행위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렇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대법원장을 흔들어서 법원 전체로 하여금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행위까지 한 거죠. 법원 내부 법원 내부 판사 동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유연적인 어떤 위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 어떻게 하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애둘러 표현을 한 걸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국회가 이제 탄핵을 논하고 있으니, 네. 그거를 국회 권한을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거죠. 전체적인 취지가. 그렇죠. 예, 그리고 대법원장한테는 또 그럴 권한도 있습니다. 예. 중간에 사실을 할 때 그거를 거절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하이드님께서 말장난이죠. 직권남용은 처벌 가능하지만 직권이 없는 지위를 남용하면 처벌할 수 없다. 말장난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판사님들은 그 판사님들한테 이렇게 계속 무죄를 주는 거죠. 직권남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직권남용 유죄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다른 예전의 대법원 판례들은 직무 권한 내 행위라고 보면서 직권남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판단은 똑같은 논리로 지금 무죄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직권남용죄를 사실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자기 직무 권한 밖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하려면은 네. 그 구성 요건을 국회에서 법률로 제대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법률의 해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의원님이 하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탄핵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발언 때문에 탄핵한다고 하신 그 녹취록 때문에 그런다는 거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 전혀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발언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탄핵한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 국민이 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도대체 탄핵 소추할 사유인지 아닌지 오히려 겁박을 오히려 그쪽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정치적 겁박이다. 자, 국회에서 법관 탄핵, 사법개혁 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춧돌 하나가 놓였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법에? 탄핵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관 탄핵도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즉 위헌적,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원리잖아요. 이제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주권 원리가 실현된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강화시킨 일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사법개혁을 위해서 갈 길이 좀 멀지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그렇게 이상한 판결들이 나오냐, 이게 굉장히 지금 걱정들이 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 상식을 이게 정말 통하는 판결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과 이제 그 인사를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법행정회의라는 회의체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처럼 이제 그 재판 관여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법관 독립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미리미리 이제 그런 거 일러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법률안을 지금 제가 냈거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스터디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이 넘어가면 구체적인 안을 민주당에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는 판사 앞으로 계속 탄핵할 거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판결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거나 위헌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 탄핵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식적인 결론이 나오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법관들이 바깥 세상에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알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오늘을 보는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많은 공격이나 이제 정쟁의 그 시비에도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법관들은 법원에 설 자리가 없도록 국회에서 더 견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민희 씨. 이미 퇴근 정체 곳곳으로 길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월곡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뒤로 마장램프부터 속도 줄여 지나고요. 이후로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정릉터널부터 지나는데 1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되면서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을 지나 구리 방면으로 장수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더 가서 송초에서 호원 사이로도 사고 여파 바다 부근 6km 구간에서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 성남 부근 사고 역시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이후로도 판교 분기점을 지나 청계터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대화,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 기자들, 네. 정치인들하고 저녁 잘 먹잖아요. 저녁 먹죠. 점심 저녁. 점심 저녁 식사하면서 취재를 했었죠. 먹으면서 반주하죠. 폭탄주 많이 먹었죠. 그게 굉장히 구태의 모습 중에 하나로 꼽혀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도 먹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식사를 하는 거는 정말 극도로 좀 꺼리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감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요. 요새는 밥도 안 먹는군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네. 정의당이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전날 정의당이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7일 재보궐선거 방침을 이제 변경하면서 네. 무공천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그 때문에 이제 공당으로서 분골 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수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의당이 이렇게 결정한 게 어떻게 보면 공당으로서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요. 네. 칭찬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정의당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민주당도 정의당을 좀 보고 배워라 이런 취지인데요.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회의에서 보궐선거는 여당 출신 서울 부산시장에 잇따른 권력형 성폭행 범죄로 저질러진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무공천하기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다시 어디 갔느냐. 예. 굉장히 이제 또 성폭력 때문에 벌어진 선거라는 그 프레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오늘도 것으로 성폭행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공유한 대정부 질문 가이드에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어가고 있네요. 그게 이제 기사로 나오고 의원들이 정말 그걸 따라서 할까 오늘 유심히 봤는데 달라진 것 없이 그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이런 걸 아직도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가 먹히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언론에 이런 프레임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공개가 됐죠. 네. 됐음에도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얘기 계속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 권성동 의원, 홍준표 의원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4분 정도 나서서 국무위원들께 질문을 했는데요. 네. 그때도 계속 이렇게 벌어진 보궐선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이제 질의를 하면서 이 선거의 원인이 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폭력, 성폭행 이것 때문에 지금 재보궐선거 열린다. 네, 계속 맞습니다. 그걸 집중 부각하고 있군요. 네, 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계속적으로 정의당은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 근데 민주당은 무엇을 하느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후한 모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정의당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좀 치켜 세우면서 나경원 전 의원은요? 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서요. 직접적으로 관련성도 없는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이 있었음에도 정의당은 이렇게 쉽지 않은 결단을 했는데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쪽으로 가고 있군요. 네. 자,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모든 발언 스피커들이 다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또 공세를 펼쳤는데요. 네. 일단 이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탄핵안을 진짜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사실 공언을 한 것이고요. 또 탄핵안이 발의가 돼도 사실 숫자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발의하는 데까지 그 정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들한테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세를 펴겠다, 비판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북한 원전 얘기는 쏙 들어갔더라고요. 오늘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태세가 굉장히 강했고 원전 얘기는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또 이거 살아있는 이슈입니까? 아니면 이제 사라질까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실기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적행위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공세를 폈다가 사실 이게 역풍이 불었죠. 네, 내용을 산업부가 공개를 하고 난 뒤에는 사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이 가장 맞습니다. 큰 뉴스였죠? 네, 맞습니다. 좀 국회 분위기 어땠어요?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2시에 열렸고 가결된 거는 한 3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투표수 288표 중에 가를 표한 사람이 179표로 네. 과반을 훨씬 넘었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외침을 네, 여러 차례 외치면서 예, 반대 김명수를 의사를 탄핵하라. 표했습니다. 네. 네. 오늘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 만났어요? 네, 오늘 저도 거기에 갔다 왔는데요. 어땠습니까? 아니 사실 좀 뭔가 재밌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갔는데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장면. 네, 왜냐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자리 그리고 소주 러브샷 네, 자리에 맞습니다. 서 있었거든요. 옆에서 같이 러브샷 네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단일화는 좀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만났으면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6년 만에 만났다고 하던데요. 6년 만에 공식적으로는. 근데 아무런 결정 없이 뭐 실무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만나기만 했어요? 네. 6년 전에는 좀 친했는데. 그땐 같은 캠프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떨어졌을 때는 조금 소원했어요. 서로 공격도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사진만 찍고 네. 갔어요? 아니 좀 한 20-30분 대화를 하고 안 대표 같은 경우에 선의의 경쟁자다 이렇게 좀 찍혀 세우면서 네. 뭐 같이 잘 경쟁해 보겠다. 금태섭 후보는요? 금태섭 의원은 뭐 가족 안부를 묻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네. 오랜만에 대화를 진행했다라고 밝혔고 네. 앞으로 이제 다음 주 되면 설 연휴니까요. 그 전에는 두 분이 만나서 뭐 토론회를 하든 뭔가 그 이벤트를 만들어서 관심을 좀 끌어보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조금 아직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이제 차차 돼야 되는 게 이제 그 두 분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넓은 관점, 깊은 분석, 기자 보는 눈이 다릅니다. 기사 보는 눈을 높입니다. 언론 대부 뉴스웨. 기사 보는 눈을 쑥쑥 높여주는 시간입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KBS 최경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BS 최경영입니다. 자, 오늘 팩트 체크해볼 기사는 YTN 기사입니다. 한국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1위. 예. 한국이 1위 났어요? 예, 그렇다네요. 네. 예, 팩트 체크라기보다는요. 네. 오늘은 뭐 그냥 블룸버그 지수 그대로 쓴 거니까 네. 이건 뭐 틀릴 수가 없죠. 근데 예. 이제 혁신 지수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 네. 경제를 한번 여러 가지로 봐보면 네. 앞면, 뒷면, 뭐 측면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봐보면 네. 철학적인 질문들이 좀 나와요. 예. 그래서 혁신 지수를 보고 경제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기. 혁신이라는 단어 속에 예. 많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말고 철학 얘기, 정신 얘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수를 오늘 제가 이왕 나온 김에 혁신 지수, 경쟁력 지수, 행복 지수 3개를 설명을 할게요. 예. 그리고 그게 갖고 있는 함의가 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 일단 혁신지수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한 7개 부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일단 PN 캐롯님께서 최경영 예. 기자님 주 기자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합니다. 예. 말해봤자 물어봤자 몰라요. 이런 뜻이 지금 함의돼 있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삼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7개 부문으로 구분을 해서 60개 국가의 혁신력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D 집중도가 2등이고요. 예. 제조업 부가가치 2위, 첨단 기술
집중도 4위. 첨단지 기술이 4위나 돼요? 예, 연구 집중도 3위, 특허 활동 1위 뭐 이런 거예요. 오, 다 거의 지금 상위권에 다 들어가네요. 훌륭하죠.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몇일까? 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혁신 기업은 다 미국에 있는데. 혁신 기업은 다 미국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위인데 미국은 몇일까? 미국은 11위거든요. 11위요? 2등은 어디지? 2등이 보면은 싱가포르예요. 독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 3등이 이제 독일 정도 될 텐데. 일본은요? 일본은 한참 낮아요. 뭐. 일본 예. 일본은 12위네요. 12위입니다. 12위. 예. 예. 그런데 이걸 곰곰이 보면 이 GDP 대비이기 때문에 예. GDP 대비 정부가 연구 개발비를 얼마나 많이 썼느냐. 네.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경제고 그나마 GDP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나라가 낮은 나라가. 네. 그런 나라가 혁신 지수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한국과 싱가포르이 높은 것이고요. 예. 특히 이 부분 R&D 비중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GDP 대비 연구 개발비가 4.64%예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 그러면 절대 규모로 따졌을 때도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R&D 비용은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군요. 24조 원 투자했어요. 2020년에. 네. 근데 우리가 GDP 수준은 한 10위권인데 R&D는 5위라는 거는 좀 과다하게 투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 R&D를 제대로 썼는가라고 하면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떤 기업들을 많이 마주치냐면 국가에서 받는 정부로부터 받는 R&D 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100%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 그럼 연구 개발만 하는 회사에가요? 그러다가 한 5년 지나다가 없어져요. 심지어는 협회장 어떤 일정 부분의 협회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건 또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응원해줘야 될 일인데 연구 개발비만 먹고 그냥 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구조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까지 정부가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닌가. 24조면 이게 제가 처음 이 국가 R&D를 취재했을 때가 5조 원이었거든요. 예.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늘었네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 또 R&D 비용은 대기업 위주로 다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예. 차라리 민간 주도로 규제를 조금 풀어주더라도 거기에서 R&D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돈이 되는 R&D를 기업이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리고 정부는 그 세금을 좀 아껴서 복지나 교육 등 다른 분야에 쓰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하다. 예. 나랑 놀자님이 연구개발비 눈먼 돈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 사실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컨설팅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국가에서 R&D 그 개발비를 타내려면 그 프리젠테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까지 꽤 많습니다. 보고서를 써줘. R&D 비용을 R&D 비용을 타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을 해주고 그렇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까지 와버려서 이게 정말 우리의 혁신과 관련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건가?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써왔는데 이대로 가둬도 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정부가 연구 개발비 많이 쓰는 거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좀 잘 봐야 되는데 또 다른 내용 이렇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지수와 관련돼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9월, 10월쯤에 나오는 국가 경쟁력 지수라고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국가 경쟁력 지수 저도 들어봤으니까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냥 WEF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곳에서 각 국가의 기업인들이랄지 이런 경제학자들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설문도 하고 통계 수치도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이 세계 경쟁력 지수가 지난해 2020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위가 안 나온 거예요. 1위부터 몇 위까지가. 순위가 안 나고 특별판이 나왔는데 특별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세계 경쟁력 지수 순위 자체를 못 매기는데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성장과 생산성을 담보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래서 과거에는 노동 유연성이 강화돼야 된다. 네. 뭐 경쟁력이 높아야 된다. 생산성이 강화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네.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정말로 지속 가능하게 생산적이려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중요하죠. 예. 그리고 번영의 결과물, GDP가 성장했는데 그 번영의 결과물이 공유되고 있는 것인지, 네. 그건 빈부격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 해 쉰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지수로 국가 경쟁력을 한번 판단해 볼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2020년 이전에 2019년까지는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그 경제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평가를 할 때 우리나라 종합 순위가 한 13위 정도 됐어요. 141개국 중에. 네. 근데 가장 낮은 곳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냐면요. 재무 건전성이 세계 1등이었어요. 아, 우리가 2018년 1등, 네, 네. 2019년 1등이었습니다. 네. 공공부채 지속 가능성이라는 항목에서 네. 항상 1등이었는데 항상 밑바닥인 곳이 어디였냐면 근로자의 권리. 노동. 근로자의 권리가 2018년이 108위. 아이고. 그다음에 2019년이 93위. 아이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정반대죠. 정리해고 비용.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예. 사장님들 입장에서 정리해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예.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게 114위에서 2019년에는 116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고가 어려운 건가요, 우리가? 근데 이걸 누가 설문조사를 했냐면 사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아, 우리 죽겠다. 예. 정리해고 못해서 죽겠다. 이게 그래서 이 국가 경쟁력 순위를 올리려면 13위를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노동시장의 지수를 높이면 되는데 네. 노동시장의 지수를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잘리시면 돼요.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잘릴 수 있는 구조. 그냥 구조 조정이 아주 쉽고 아무나 막 자를 수 있고 이러면 국가 경쟁력 지수가 1등도 될 수 있어요. 아예 자 국가 경쟁력이 지수가 1등이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하나하나 행복하고 그렇죠. 즐거워야죠. 선생님 경제 수업 이제 그만 듣고 화장실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저 여기 이거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니 국가 경쟁력이 높고 혁신 지수가 높으면 뭐예요?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행복 지수를 가지고 온 겁니다. 행복 지수로 보면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우리나라는 61입니다. 153개국 중. 네. 그러면 아까 혁신 지수가 1등이면 뭐 하냐고요. 아, 국가 재정 건전성 1위면 뭐예요? 뭐 하냐고. 행복하지 않은데. 예. 출산율 꼴찌에다가 자살률 제일 높고 그리고 또 서로 연대 계속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빈부격차 커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왜 행복한 나라들은 매번 북구 유럽일까?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자살률도 높거든요. 예. 몸이 건조한 생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춥고 자살률이 높은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지? 4가지의 요인을 발견했어요. 예. 첫 번째,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좋네. 복지제도 좋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부패가 없어요. 없어. 부패 없네. 예. 세 번째는요? 민주주의가 아주 잘 작동하네. 민주주의 잘하고. 국가와 시민 간의 신뢰가 그리고 시민 상호 간의 신뢰가 아주 높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론은 국가와 시민 간의 시민과 시민 간의 신뢰가 좀 더 이렇게 높여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 언론의 역할이고요. 네. 사회복지제도나 이런 것들도 이게 행복지수로 가는 것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냥 어디에서 무슨 혁신지수 1등이다. 경쟁력 지수 13이다. 노동력 지수 최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자르기만 하면 된다. 성적만 좋으면 행복하냐고요. 네.
예.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예. 국민의 행복은 지수순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들의 이거 지수가 높으면 뭐예요? 내가 예. 행복해야지. 예. 자, 주진우 라이브의 경제 선생님 최경영 기자의 예. 경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냐. 왜 그러냐면요. 최경영 기자가요. 경제쇼에서 최강 시사로 갑니다. 아침에. 아침 7시 20분부터. 7시 20분부터. 예. 네. 김어준 거기서 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최경영 예. 기자 아침 방송으로 가서 예. 시사, 정치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경제에서. 예.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경제쇼 플러스에서 항상 마지막에 외쳤어요.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아. 현명한 투자자와 현명한 시민은 다르지 않다. 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이 되겠다. 네. 똑같이 하겠습니다. 라임은 맞췄는데 네. 그런데 거기는 가서 이제 정치인들하고 맨날 이렇게 뭐 그동안 뭐 정치인들 많이 상대하고 그렇죠. 취재했으니까요. 뭐 네. 잘 되겠죠, 뭐. 네. 이 소식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허를 연발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뭐 어때서요? 최경영의